오전 10시 제12보병사단 정문에 거대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탱크 2대가 선두에 서고 장갑차들이 뒤따르는 기동부대가 부대로 진입하고 있었어요. 하늘에서는 헬기의 로터 소리가 웅웅거렸습니다. 부대원들이 모두 나와서 이 장관을 지켜봤어요. 저게 뭐야? 투스타 장군이 직접 오신다더니 부대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성만 중사도 급히 뛰어나와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도 이 모든 게 자신과 관련된 일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군 딸의 복수를 위해 탱크까지 동원한 조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매일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육군부사관학교 졸업식장에 울려 퍼지는 국가 연주 소리가 멈추자 수석 졸업생 조아윤 하사가 단상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금색 견장이 오후 햇살을 받아 반짝였죠. 관중석에 앉은 조경철 중장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투스타 계급장을 단 그의 가슴 속에서는 자랑스러움이 물결치고 있었어요. 우리는 조국을 지키는 방패가 되겠습니다. 하윤의 맑은 목소리가 졸업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조경철 중장은 25해 전 자신이 처음 군복을 입었던 날을 떠올렸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정의를 외쳤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후 부녀는 학교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하윤이 아버지 앞에 놓인 커피잔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아빠, 저 전방부대로 가고 싶어요. 조경철 중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전방부대라는 것은 곧 최전선을 의미했거든요. 하윤아, 후방 지원부대에서 시작해도 늦지 않다. 경험을 쌓고 나서 아버지의 말을 하윤이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아빠께서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군인은 어려운 곳에서 만들어진다고요. 저도 아빠처럼 정의로운 군인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조경철 중장의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딸이 자신의 길을 따라오는 것은 기쁜 일이었지만 동시에 걱정도 컸어요. 군대라는 곳이 여전히 여군들에게는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알겠다. 하지만 약속해라.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아빠에게 말하겠다고. 조경철 중장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윤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빠. 그런데 저는 아빠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제 힘으로 해보고 싶어요. 며칠 후 하윤에게 전출 명령서가 내려왔습니다. 제12보병사단 통신중대였어요. 최전방은 아니었지만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부대였죠. 하윤은 가방을 챙기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새로 다려놓은 군복이 단정했고 결의에 찬 눈빛이 빛나고 있었어요. 조아윤, 너는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부대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하윤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직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부대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제12보병사단 정문을 통과할 때 하윤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다짐만 있었습니다. 아버지처럼 떳떳한 군인이 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 순수한 마음이 앞으로 어떤 시련을 겪게 될지 그때의 하윤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12보병사단 통신중대에 도착한 하윤을 맞이한 것은 차가운 시선들이었습니다. 중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몇몇 간부들이 힐끗거리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또 여군이네. 부사관학교 수석이라던데
실전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다. 하윤은 당당히 가슴을 펴고 인사를 했습니다. 조하윤 하사보고드립니다. 그때 사무실 안쪽에서 김성만 중사가 나타났어요. 30대 중반의 그는 덩치가 크고 목소리도 거칠었습니다. 하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죠. 여기가 놀이터인 줄 아나? 통신중대는 남자들도 버거워하는 곳이야. 첫날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지만 하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배정받은 숙소에서 짐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빠가 말씀하셨잖아. 처음이 어려운 거라고.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김성만 중사의 괴롭힘은 교묘했어요. 업무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하윤의 이름을 빼버리거나 중요한 회의에서 참석자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조하사 몫이 없네. 미안하다. 깜빡했나 보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다른 부하들도 눈치를 보며 하윤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힘든 건 공개적인 모욕이었습니다. 부대 훈련장에서 김성만 중사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자는 군대에 왜 와? 집에서 애나 봐야지. 주변 간부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하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어요. 아버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밤마다 하윤은 일기장에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적었습니다. 오늘도 참았다.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갔어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통신 장비 점검 중에 사건이 벌어졌어요. 김성만 중사가 하윤 옆으로 바짝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조하사, 요즘 힘들지? 내가 도와줄 수도 있는데. 그의 손이 하윤의 어깨에 올려졌을 때 하윤이 벌떡 일어났어요. 중사님, 업무에 집중하겠습니다. 김성만 중사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거부당한 것에 대한 분노가 그의 눈에서 번뜩였어요. 아, 그래. 그럼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네. 그날 이후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창고 업무가 하윤에게 추가로 배정되었어요. 혼자서 무거운 장비들을 정리하고 관리해야 했습니다. 다른 부하들은 도와주지 않았어요. 김성만 중사가 눈치를 주었거든요. 너희들 괜히 끼어들지 마라. 조하사가 원하는 거 아닌가? 하윤의 어깨와 허리에 멍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장비를 혼자 옮기다가 다치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래도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버지에게는 더욱 그랬어요. 하윤아, 부대 생활은 어떠니? 아버지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하윤은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잘 지내고 있어요. 많이 배우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밤 하윤은 화장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달 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야위고 지친 얼굴만 남아 있었어요.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았고 뺨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윤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들리지 않게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어요.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눈물을 닦고 나서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조하윤, 포기하면 안 돼. 아빠가 지켜보고 있어. 하윤이 부대에 온 지 석 달째 되던 어느 월요일 아침, 김성만 중사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창고 열쇠를 하윤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조하사, 오늘부터 내가 창고 전담이야. 책임감 있게 잘해봐. 하윤은 무거운 열쇠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또 다른 업무가 추가된 것이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창고는 부대 구석진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각종 통신 장비와 부품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윤은 꼼꼼히 장비 목록을 점검하며 하나씩 기록했어요. 정확한 관리가 부대 운영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성만 중사가 자주 창고에 나타나더니 잠깐 확인할 게 있다며 혼자 들어가곤 했어요. 하윤이 함께 들어가려고 하면 내가 할 일이나 해. 내가 알아서 한다며 막았습니다. 뭔가 수상했지만 상급자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갑자기 부대에 비상이 걸렸어요. 긴급 장비 점검. 김성만 중사의 목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윤은 급히 창고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제자리에 있어야 할 중요한 통신 부품 몇 개가 사라져 있었거든요. 이상하다. 분명히 어제 확인했을 때는 있었는데. 하윤이 다시 한번 꼼꼼히 찾아봤지만 부품들은 없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창고 곳곳을 뒤져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성만 중사가 다른 간부들과 함께 창고로 들어왔어요. 어디 보자. 조하사가 관리하는 창고가 얼마나. 그의 시선이 빈 선반을 훑더니 과장된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이게 뭐야? 중요한 부품들이 없잖아. 중사님, 저도 방금 확인했는데 어디 갔는지.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김성만 중사의 표정에서 이상한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참 큰일이네. 이런 중요한 장비가 사라지다니. 김성만 중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창고 담당자가 누구지? 다른 간부가 물었고 김성만 중사가 하윤을 가리켰어요. 조하윤 하사입니다. 열쇠도 걔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었고요. 그 순간 하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함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김성만 중사가 의도적으로 부품들을 빼돌린 다음 자신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누가 믿어줄까요? 조하사,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김성만 중사의 목소리에 위협적인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윤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저는 정말 모릅니다. 어제까지 분명히 있었는데요. 모른다고? 책임자가 모른다고 하면 되는 거야? 다른 간부들도 하윤을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평소 여군에 대한 편견이 있던 그들에게는 하윤이 실수했을 거라는 생각이 더 쉽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날 저녁 하윤은 중대장실에 불려갔습니다. 조하사, 이번 일은 심각해. 감찰실에 보고해야 할 것 같은데. 중대장의 말에 하윤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감찰실에 넘어간다는 것은 군 생활이 끝날 수도 있다는 의미였거든요. 중대장님, 정말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하윤의 간절한 호소를 중대장이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증거가 있어? 내가 창고 담당이고 열쇠도 너한테 있었잖아. 다른 설명이 있나? 그날 밤 하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가슴속에서 끓어올랐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며칠 후 감찰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식 조사가 시작된다는 통보였어요. 하윤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핏기마저 사라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았어요. 그런 하윤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기현 일병이었어요. 평소 과묵한 성격이라 별로 눈에 띄지 않던 그는 사실 모든 걸 보고 있었습니다. 김성만 중사의 수상한 행동들, 하윤을 괴롭히는 모습들, 그리고 이번 창고 사건까지 말이에요.
박기현 일병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지만 말하기가 두려웠어요. 김성만 중사의 보복이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무고한 하윤이 누명을 쓰고 군 생활을 망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감찰실 조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하윤은 매일 불려다니며 같은 질문들을 반복해서 들어야 했어요. 창고 열쇠를 누구에게 빌려준 적이 있나? 부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은? 하윤은 진실을 말했지만 믿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부대 내 분위기도 점점 나빠졌어요. 다른 간부들은 하윤을 마치 죄인 취급했고 부하들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는 하윤의 모습은 너무나 쓸쓸해 보였어요. 김성만 중사는 오히려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아. 여자는 이런 중요한 일 맡으면 안 된다고. 그런 어느 날 밤 박기현 일병이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었어요. 그는 몰래 휴대폰을 꺼내 익명 메일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받는 사람 주소란에는 조경철 중장의 공식 메일 주소를 입력했어요. 군 내부 사이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거든요. 제가 하윤 하사님의 아버지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딸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박기현 일병은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목격한 김성만 중사의 행동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어요. 메일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성만 중사가 하윤에게 가했던 괴롭힘의 구체적인 사례들, 창고에 혼자 들어가던 수상한 행동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라진 부품들의 행방이었어요. 박기현 일병이 우연히 목격한 장면이 있었거든요. 며칠 전 야간 순찰 중에 본 일이었습니다. 김성만 중사가 부대 뒤편에서 민간인과 만나는 걸 봤어요. 그 민간인에게 무언가를 건네주는 모습이었는데 가방 속에서 삐져나온 것이 바로 사라진 통신 부품들이었습니다. 박기현 일병은 멀리서나마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해 두었어요. 증거 사진과 동영상을 첨부합니다. 하윤 하사님은 무고합니다. 박기현 일병은 마지막 문장을 적고 나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클릭. 메일이 전송되었습니다. 그 시각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늦은 업무를 보고 있던 조경철 중장의 컴퓨터에 새 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업무 메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목을 보는 순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윤 하사의 억울한 상황에 대해 조경철 중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하윤과의 통화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었거든요. 딸의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고 대답도 어색했어요. 하지만 직접 묻기는 어려웠습니다. 딸이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했으니까요. 메일을 열어보는 순간 조경철 중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김성만 중사의 괴롭힘 행위들, 조직적인 따돌림, 그리고 이번 누명까지 첨부된 사진들을 보니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특히 하윤의 팔에 멍이 든 사진을 볼 때는 주먹이 절로 쥐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조경철 중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해오면서 이런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더구나 자신의 딸이 당하고 있다니. 그때 책상 서랍에서 뭔가 번쩍이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팔찌 하나였어요. 조경철 중장이 그 팔찌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전우의 팔찌라고 새겨진 그것은 20년 전 전사한 부하의 유품이었어요. 그 부하는 조경철 중장이 소위 시절 만난 상사였습니다.
전투 중 적의 포격이 날아왔을 때 조경철을 감싸 안고 대신 목숨을 잃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상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소위님, 군복의 명예를 지켜주세요. 조경철 중장은 팔찌를 꽉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했어요. 딸을 군대에 보낸 게 아니라 이 나라에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그 나라가 딸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윤아, 미안하다. 조경철 중장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너무 안일했구나. 그의 눈에 결의가 서렸어요. 이제는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군인으로서 행동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밤 조경철 중장은 몇 개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감찰실, 정보처, 군사경찰대. 모두 그가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비공식적으로 조사해 줄 수 있나? 아주 중요한 일이야. 상대방들은 투스타 장군의 진지한 목소리를 듣고 즉시 협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조사는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김성만 중사의 과거 행적, 최근 금전거래 내역, 그리고 부대 내에서의 평판까지 모든 것이 파헤쳐졌어요. 결과는 예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김성만 중사는 이미 여러 차례 비슷한 일을 저질렀던 상습범이었거든요.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조경철 중장의 책상 위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김성만 중사에 대한 모든 것이 담긴 파일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조경철 중장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어요. 불법 도박에 연루되어 빚이 2천만 원. 과거 성추행 신고 이건 모두 무마됨. 장비 횡령 의혹 3차례. 보고서는 김성만 중사가 얼마나 악질적인 인물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하윤이 첫 번째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지난 2년간 김성만 중사 밑에서 근무했던 여군 3명이 모두 전출을 신청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아예 전역까지 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처리되었고 누구도 진짜 이유를 파헤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조경철 중장이 보고서를 덮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일들이 버젓이.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정보처에서 추가 정보를 알려주는 전화였어요. 중장님, 더 심각한 게 발견됐습니다. 창고 CCTV 영상 말인데요. CCTV가 있었다고? 조경철 중장이 반문했습니다. 하윤이 누명을 쓴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창고에 CCTV가 없어서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건 당일에만 작동하지 않았더군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껐습니다. 누가? 김성만 중사입니다. 그날 오전에 CCTV 전원을 끈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오후에 다시 켰고요. 조경철 중장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계획적인 범행이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성만 중사가 부품을 빼돌려 판 돈으로 도박빚을 갚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윤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했던 거죠. 이 정도면 군사법정에 회부해도 충분합니다. 정보처 담당자가 말했어요. 조경철 중장은 그동안 수집된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박기현 일병이 제공한 사진과 동영상, CCTV 조작 기록, 금전 거래 내역, 그리고 과거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이제 김성만 중사가 발뺌할 여지는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조경철 중장은 단순히 사법적 처리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딸이 당한 고통,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이 겪었을 아픔을 생각하면 더 확실한 응징이 필요했어요. 군인의 명예를 짓밟은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기동훈련 계획서를 작성해라. 조경철 중장이 참모에게 지시했습니다. 제12보병사단 인근 지역에서 특별훈련을 실시한다. 참모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명령에 따라 계획서를 작성했어요. 며칠 후 제12보병사단에 긴급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투스타 장군 지휘하에 기동훈련 실시, 전 대대원 집합 준비. 갑작스러운 통보에 부대는 술렁였어요. 투스타급 장군이 직접 오는 일은 극히 드물었거든요. 김성만 중사도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기동훈련이야? 하지만 그는 아직 자신에게 닥쳐올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고위급 장군 앞에서 자신을 어필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윤은 며칠째 감찰실 조사로 지쳐 있었어요. 누명을 벗을 방법을 찾지 못해 절망감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들려온 기동훈련 소식은 또 다른 부담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훈련까지. 그날 밤 하윤은 오랜만에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말로는 차마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종이에 적어 내려갔어요. 아빠, 제가 선택한 길인데 왜 이렇게 괴로울까요? 정말 제가 잘못한 걸까요?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아빠께서 자랑스러워 하시던 딸이 이렇게 되어서 죄송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게요. 아빠가 가르쳐 주신 대로 끝까지 버텨볼게요. 하윤은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체통에 넣었어요. 그 편지는 사흘 후 조경철 중장에게 도착했습니다. 딸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편지를 읽으며 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하윤아, 조금만 더 기다려라. 아빠가 모든 걸 바로잡아 줄 테니까. 기동훈련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조경철 중장은 전우의 팔찌를 손목에 차고 군복을 차려입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군인 조경철이 아니라 아버지 조경철로서 가는 거다. 탱크 2대와 장갑차 3대, 그리고 헬기 1기까지 동원된 대규모 기동부대가 편성되었습니다. 이례적인 규모였어요. 참모들도 의아해했지만 조경철 중장의 결의에 찬 표정을 보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출발한다. 조경철 중장의 명령과 함께 기동부대가 제12보 병사단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탱크의 궤도 소리가 땅을 울렸어요. 마치 정의의 천둥 소리 같았습니다. 오전 10시 제12보 병사단 정문에 거대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탱크 2대가 선두에 서고 장갑차들이 뒤따르는 기동부대가 부대로 진입하고 있었어요. 하늘에서는 헬기의 로터 소리가 웅웅거렸습니다. 부대원들이 모두 나와서 이 장관을 지켜봤어요. 저게 뭐야? 투스타 장군이 직접 오신다더니. 부대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성만 중사도 급히 뛰어나와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도 이 모든 게 자신과 관련된 일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경철 중장이 탱크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어요. 투스타 계급장이 햇살을 받아 번쩍거렸지만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칼날 같았어요. 전 대대원 5분 내 집합. 조경철 중장의 명령이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부대원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대형을 갖췄어요. 하윤도 다른 간부들과 함께 줄을 섰는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여기 왜 왔을까요? 김성만 중사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위급 장군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절호의 찬스였어요. 중사 김성만, 통신중대 소속입니다. 그가 큰 소리로 보고했지만 조경철 중장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감찰 지휘 차량을 앞으로 이동시켜라. 조경철 중장의 지시에 따라
대형 차량이 앞쪽으로 움직였어요. 차량 옆면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것 같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를 말하겠다. 조경철 중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 부대에서 군인의 명예를 짓밟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 순간 김성만 중사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어요. 스크린에 첫 번째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김성만 중사가 창고에서 부품들을 빼내는 모습이었어요. 박기현 일병이 몰래 촬영한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것은 군 장비를 개인적으로 빼돌리는 장면이다. 김성만 중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것은 그가 변명하려 했지만 조경철 중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두 번째 영상이 나왔습니다. 김성만 중사가 부대 밖에서 민간인에게 부품을 넘겨주는 장면이었어요. 돈봉투를 받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부대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세 번째로 나온 것은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김성만 중사가 하윤을 모독하며 했던 말들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어요. 여자는 군대에 있을 필요가 없어. 너 같은 애 하나쯤은 나가도 된다. 부대원들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특히 다른 여군들은 분노로 주먹을 쥐었어요. 그동안 김성만 중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두가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것은 하윤의 팔에 멍이 든 사진이었습니다. 무거운 장비를 혼자 옮기다가 다친 상처들이었어요. 조경철 중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동료에게 가해진 일들이다. 김성만 중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군님, 저는 닥쳐. 조경철 중장의 호통이 울려 퍼졌어요. 25년 군 생활에서 처음 듣는 그런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이 군복은 명예를 위해 존재한다. 폭력을 덮기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조경철 중장이 김성만 중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그 군복이 부끄럽지 않나? 그때 헌병대 차량들이 부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이 김성만 중사에게 다가갔어요. 김성만 중사, 군형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김성만 중사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장비 횡령, 직권 남용, 부하 학대, 허위 보고, 불법 도박. 죄목들이 하나씩 읽혀질 때마다 부대원들은 경악했어요. 그동안 김성만 중사가 저질렀던 일들의 전모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함께 연루된 간부 4명도 차례로 체포되었습니다. 김성만 중사를 도와 하윤을 괴롭혔던 자들이었어요. 그들 모두 고개를 숙인 채 헌병대 차량으로 끌려갔습니다. 조경철 중장이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야윈 얼굴과 지친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아버지가 아닌 장군으로서 말해야 했습니다. 조하윤 하사는 모든 혐의에서 무죄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한 공로로 사단장 표창을 수여한다. 부대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특히 박기현 일병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용기 있는 제보 덕분에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조경철 중장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군인의 명예는 계급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서로를 지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모든 부대원들이 해산한 후 부대는 조용해졌습니다. 조경철 중장은 혼자 남아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방금 전까지 정의를 실현하는 장군이었지만 이제는 다시 걱정 많은 아버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윤은 부대 뒤편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들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이 모든 걸 해줬다는 사실이 감사하면서도 미안했어요.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아버지의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조경철 중장이 하윤을 찾아 부대 뒤편으로 걸어왔습니다. 딸의 뒷모습이 너무나 작아 보였어요. 며칠 전 받은 편지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아빠께서 자랑스러워 하시던 딸이 이렇게 되어서 죄송해요. 그 문장을 읽었을 때의 마음이 다시 아파왔어요. 하윤아. 조경철 중장이 조심스럽게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윤이 뒤를 돌아봤어요. 그제야 아버지와 딸로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장군과 부하가 아니었어요. 하윤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려 했습니다. 미안해요. 아빠가 지켜보는데도 나 너무 약했어요. 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아빠 힘을 빌렸잖아요. 정말 부끄러워요. 조경철 중장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딸이 이 모든 고통을 혼자 견뎌내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하윤과 눈을 맞췄습니다. 하윤아, 고개를 들어라. 조경철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켜봤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강한지 안다. 하윤의 어깨가 더욱 떨렸어요. 너는 약한 게 아니야.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잖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빠가 제일 잘 알고 있다. 조경철 중장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보낸 편지를 읽었을 때 아빠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 하지만 아빠, 하윤이 말하려 했지만 조경철 중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군인이 되는 것은 혼자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야. 동료가 있고 선배가 있고 때로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조경철 중장이 손목의 팔찌를 풀어 하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건 아빠가 소위 시절 만난 상사님의 유품이야. 전투에서 아빠를 구하고 돌아가셨지. 하윤이 팔찌를 바라봤어요. 그분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군복의 명예를 지켜달라였어. 그때 아빠는 깨달았지. 군인의 힘은 혼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지킬 때 생긴다는 걸. 조경철 중장이 팔찌를 하윤의 손에 쥐어줬어요. 오늘 내가 겪은 일도 마찬가지야. 박기현 일병이 용기를 내서 진실을 알려줬고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야.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하윤이 팔찌를 꼭 쥐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정말 미안해요. 조경철 중장이 딸을 품에 안았어요. 몇 달 만에 느끼는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오히려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줄도 모르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걱정과 고통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성만 중사는 체포되었지만 부대 생활은 계속되어야 했거든요. 조경철 중장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아빠는 내 선택을 믿는다. 그때 멀리서 박기현 일병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였어요. 하사님, 괜찮으시죠? 박기현 일병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였어요. 고마워요, 기현아. 용기 내줘서 정말 고마워. 조경철 중장도 박기현 일병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딸을 구할 수 있었네. 고맙다. 박기현 일병이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조경철 중장은 이제 서울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윤과의 이별이 아쉬웠지만 딸이 이제 혼자서도 잘 해낼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는 당당하게 살아갈게요. 하윤의 목소리에 다시 힘이 돌아왔어요. 조경철 중장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답게 해라.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오후, 하윤은 새로운 소식을 들었어요. 육군본부에서 특별 발령이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군 인권센터 파견 장교로 발탁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축하합니다, 하사님. 중대장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윤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어요. 지난 몇 달간 부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김성만 중사 사건 이후 여군들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고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결과도 나와 있었어요. 김성만 중사는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장비 횡령, 직권 남용, 부하 학대, 허위 보고서 작성 등 총 6개 항목의 군형법 위반이 인정되었거든요. 공범들도 모두 파면되고 중형을 받았습니다.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실현되는구나. 하윤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때를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그 경험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박기현 일병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용기 있는 제보자로 육군 본부장 표창을 받게 되었고 군사경찰 간부로 임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사님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가 하윤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인권센터 첫 출근 날 하윤은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다시는 나 같은 군인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 그녀의 주된 업무는 군내 신고자 보호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었어요.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익명신고 시스템 구축이었어요. 하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신고한다고 해서 더 큰 피해를 당하면 안 돼요. 회의에서 하윤이 강조한 말이었어요. 어느 날 하윤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젊은 여성의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하윤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신이 이 일을 하는 진짜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윤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안도의 한숨이 들렸어요.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던 거죠. 그날 밤 하윤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오늘 첫 번째 상담을 했어요. 조경철 중장의 목소리에서 자랑스러움이 느껴졌어요. 그래, 어땠니?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제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하윤아. 조경철 중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고통을 딛고 일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 하다니. 진정한 군인의 모습이야. 하윤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몇 주 후 하윤과 조경철 중장은 약속한 곳에서 만났습니다. 국립현충원이었어요. 아버지가 말했던 전우의 묘역을 찾아가기로 했거든요. 두 사람은 조용히 묘비 앞에 섰습니다. 이분이 아빠를 구해주신 상사님이에요. 조경철 중장이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윤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 아빠가 살아계시고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묵념을 올렸습니다. 그때 조경철 중장이 입을 열었어요. 상사님, 약속 지켰습니다. 군복의 명예를 지켰고 딸도 그 길을 걷고 있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아빠, 저도 약속드릴게요. 하윤이 묘비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 군복이 다시는 더러워지지 않게 하겠어요.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을 지키는데 제 모든 걸 바치겠어요. 묘역을 나서는 길에 멀리서 탱크 한 대가 보였습니다. 조경철 중장이 가져온 것이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윤이 아버지의 팔짱을 끼며 웃었어요. 아빠, 탱크는 정말 뒤를 밟지 않나요? 하윤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탱크는 앞으로만 간다. 정의도 마찬가지야. 한번 나아가기 시작하면 절대 물러서지 않아.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부녀는 탱크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앞으로도 힘들 때가 있을 거야. 하지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라. 조경철 중장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네, 아빠. 이제 저도 누군가의 든든한 동료가 되어 보겠어요. 하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그녀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보호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탱크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석양을 배경으로 묘역 뒤편으로 사라져가는 모습이 장엄했어요. 마치 정의가 또 다른 곳으로 향해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윤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며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하윤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진짜 군인으로서의 여정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어요.